건설적인 말, 파괴하는 말. 훌륭한 연설을 듣고 깊이 감동한 적이 있는가? 존 케네디, 윈스턴 처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주옥 같은 연설문을 기억하는가? 이들의 말은 개인은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스스로를 격려할 수도 힘을 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사용하는 말은 건설적인가? 아니면 파괴적인가? 희망과 절망 중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경험을 즉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말. 몇 년 전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중요한 일이 있었다. 2명의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던 도중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만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우리 3사람은 모두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감정의 강도는 각각 달랐고 또한 이를 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달랐다. 나는 화가 난다고 했는데 한 동료는 분노가 치민다라고 했고 다른 동료는 그냥 좀 약오르네 라고 했다. 나는 약오른다는 단어를 듣고 이 상황에 고작 약이 오른다고? 참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자 흥미로웠고 궁금해졌다. 혹시 새로운 단어를 찾아 사용하면 감정 패턴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정적 감정을 순화할 단어 찾기. 동료의 그냥 좀 약오르네 라는 말에 놀랐던 나는 그 이후 열흘간 보통의 경우라면 화가 난다, 미치겠네 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서 약오른다는 단어를 써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그저 이것 때문에 약올라 하고 말했더니 내 감정 패턴이 깨져버렸다. 나는 곧 다른 단어들을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지금 나 살짝 삐질 것 같은데?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생각만으로도 재밌지 않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떠올려보자. 그런 다음 기존의 패턴을 깨트리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말을 찾아보자.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변형 어휘. 어떤 경험에 대해 평소와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인체의 다른 생화학적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인지적인 면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적인 면이 변화하는 것이다. 말은 기폭장치와 같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자. 누가 당신에게 추잡한 욕을 퍼붓고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당신은 정서적으로 화가 날 것이고 호흡이 가빠지는 신체적 변화도 겪게 될 것이다. 이때 평소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어떨까? 아, 진짜 화나 말고 약올라 같은 것 말이다. 아마 정서적,
신체적 변화 모두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즉시 감정을 바꾸고 그 강도를 조절하는 힘을 가진 단어를 변형어휘라고 부른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즉시 바꾸려면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들, 즉 감정을 표현할 때 늘 사용하는 단어들을 바꿔보자. 이는 우리의 삶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좀 더 다양한 어휘로 표현하기. 우리는 대개 삶의 경험을 표현하는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할 때도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일상의 언어가 되고 삶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실제로 규정해버린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떤 불쾌한 경험에 대해 말할 때 굴욕적이다라거나 우울하다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굴욕감, 우울을 느끼게 된다. 직접 상대에게 한번 물어보라. 분명 그럴 것이다. 거의 모든 일에 굴욕, 우울이라는 단어를 결합시킴으로써 다른 이들까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스스로 선택한 단어가 자신이 원하는 바람직한 감정 상태를 만든다. 그러니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의 폭을 넓혀보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감정 어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3,000에서 4,000개 정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의 단어가 50만에서 75만 개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쓰는 단어는 겨우 전체의 2% 수준인 셈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12개 정도의 단어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많아도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더구나 그중 거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 단어다. 당신이 감정을 설명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몇 개인가? 지금 한번 종이에 적어보자. 그리고 그 수를 점차 늘려가 보자.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사용하는 어휘가 빈약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도 궁핍한 삶을 산다. 반면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의 경험까지 그릴 수 있는 다양한 색의 물감이 담긴 팔레트를 지니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물감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상적 언어에 추가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감정을 고무시킬 수 있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면 삶이 얼마나 더 즐거워질까? 주위에 남달리 더 행복하거나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이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살펴보자. 그들이 자기 삶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들의 긍정적인 사고 패턴 중에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감정을 강화하는 비유. 말은 우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비유와 같은 특별한 단어의 조합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존에게 너무 화가 나라는 말을 할 때 비유를 써서 존이 내 뒤통수를 쳤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더 강렬한가? 당연히 후자가 더 자극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비유는 실제 경험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다른 것을 빌어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비유는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 존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약속을 어긴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내 뒤통수를 쳤다라고 표현하면 차원이 달라진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 고통스러운 좌절의 경험에 대해 말할 때 어떤 비유적 표현을 자주 쓰는가? 관점을 형성하는 포괄적 비유. 우리는 생활 속에서 계속 비유를 사용한다. 비유로 인생을 묘사하고 삶의 관점을 그려낸다. 예를 들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인생은 전쟁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게임, 시험, 혹은 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비유는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괄적 비유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인생이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인생은 힘겨운 과정이 된다. 패배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며 길에서 만난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인생이 게임이라면 어떨까? 정말 재미있을 것이다. 인생이 춤이라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괄적 비유는 인생의 관점을 만든다. 자신이 사용하는 포괄적 비유는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담은 나만의 리스트. 내게 맞는 올바른 비유는 무엇일까? 모든 비유는 여러 경우에 유용하게 쓰인다. 즐거운 삶을 위해 삶은 게임이라고 비유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친구, 가족, 혹은 기회와 같은 내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기 위해 삶은 성지순례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라면 인생을 시험이나 도전에 비유하는 것도 좋다.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느냐에 따라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다.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비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생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즐거운 삶을 위한 비유. 물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전을 극복하려 한다면 스트레스 지수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시험을 볼 때 망칠 것을 걱정하기보다 항해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시간이 기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날아간다라고 말한다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분명 그럴 것이다. 매일 하는 일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그 비유가 어떤 느낌을 주는가? 삶을 더 즐겁고 능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스스로 희망을 찾아가기. 적절한 비유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세상이 온통 암흑일 때, 정말이지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 이 대신
인생에도 계절이 있잖아. 난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을 뿐이야. 라고 표현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잊지 말자. 겨울이 왔을 때 춥다고 웅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키를 타는 사람도 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듯 겨울이 지나면 언제나 봄이 찾아온다.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람들은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절이 순환하듯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벽에 부딪혔을 때 비유 바꾸기. 무언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면, 앞을 가로막는 벽이 있는 것 같다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를 살펴보자.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비유를 사용하곤 한다. 자신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비유를 선택한 건 자기 자신이므로 얼마든지 쉽게 다른 비유로 바꿀 수 있다. 벽에 부딪혔다고 느껴진다면 구멍을 뚫어버려라. 아니면 그것을 넘어가거나 그 밑에 터널을 뚫어버려라. 문을 열고 걸어 나가든 장벽을 디딤돌로 삼든 비유를 바꾸면 사실상 모든 것을 다루는 방식이 바뀔 것이다. 어디에 비유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다루는 태도도 달라진다. 새로운 포괄적 비유가 필요한 순간. 포괄적인 비유 가운데 한 가지만 바꿔도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뀔 수 있다. 한 세미나의 참석자 가운데 모든 게 다 불만스러운 여성이 있었다. 방이 너무 덥다, 춥다, 앞자리 사람의 키가 너무 커서 안 보인다는 등 불만을 늘어놨다. 모두가 그녀를 눈엣가시로 생각했지만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되는 신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불만을 만든 신념과 비유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킨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찾았다. 작은 고장 하나 때문에 배 전체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불안하지 않을까? 그녀는 이 비유를 새로운 포괄적 비유로 대체했고 그 덕분에 180도 달라졌으며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괄적 비유 가운데 혹시 삶 전체를 가라앉힐 수도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우리가 이룬 일들은 모두 질문을 통한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실패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들의 성공을 본받을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까? 삶의 질은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남다른 성공과 부로 안내하는 질문. 좋은 질문이 좋은 삶을 만든다. 비즈니스는 의사결정자가 제품 라인, 시장, 판매 전략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인간관계는
어느 부분에 잠재된 갈등이 있고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질문할 때 잘 유지된다. 지역 공동체는 리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발전한다. 삶에서 개선을 원하는 각 영역마다 해법을 제시해주는 질문들이 있다. 이런 질문들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다른 성공과 부로 안내해 줄 것이다. 지금 스스로 삶의 질, 헌신, 희생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가? 습관적인 질문 바꾸기. 살을 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는데도 뜻대로 안 된다면 혹시 자신에게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 무엇으로 배를 채우지? 내가 멀리 해야 할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은 무엇이지? 와 같은 질문 말이다. 그런 질문 대신 이렇게 질문해보자. 내게 진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는 가볍고 맛있는 요리는 무엇일까? 이 음식은 내 몸을 맑게 해줄까? 아니면 대사를 방해할까? 와 같은 질문으로 말이다. 혹은 과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이렇게 질문해보자. 이걸 먹으면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지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자신에게 던지는 습관적인 질문 중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부자의 질문 따라해보기. 어떻게 하면 삶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을 따라해보자. 절대적인 행복에 도달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분명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해 왔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 돈을 잘 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투자를 할 때도 다른 질문을 던진다. 삶의 어떤 분야에서든 새로운 차원의 성공은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던졌던 남다른 질문과 연관이 있다. 기억하라. 질문을 던지면 얻을 수 있다. 거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물어라. 내 친구 미첼은 질문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그는 화재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할 수 있는 일,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사고로 인해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라고 계속 질문하였다. 그는 치료기간 중 병원에서 애니라는 간호사를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했고 하반신은 마비된 상태였지만 미첼에게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담한 용기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애니와 데이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결혼에 성공하였다. 실패나 거부당할 가능성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질문을 던져볼 것인가?